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사회는 종종 바닥에 대규모 노동계층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꼭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동 메커니즘의 문제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다시 자신이 만든 것을 소비하는 거대한 대중이 필요합니다. 삶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쓰는 사람들 말이죠. 기계가 멈추지 않으려면 사람들은 늘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자산을 소유하고 싶다는 동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메커니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당신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부모보다 더 편안해질 수도 있으며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자산의 닿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며 계속 뒤로 물러나는 목표를 쫓게 됩니다. 그렇게 사회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정보, 돈, 자유, 시간, 감정,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 메커니즘은 생존의 필요로 바쁘게 돌아가는 대중을 필요로 합니다. 규칙을 질문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말이죠. 시스템은 너무 많은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수를 극단적 빈곤으로 밀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멀리 밀어붙이면 불안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는 계층화됩니다. 중간층이 있고 그 아래층이 있습니다. 폭발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지만 계속 달리게 만들 만큼 충분히 부족한 삶입니다. 도시화가 강하게 진행된 많은 경제에서 특히 주거비와 자산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곳에서 가만히 있기를 선택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낮추고 오래 달려도 집 한 채에 닿을 수 없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대중문화가 역시 그것을 비춥니다. 불평등, 빚, 계층 격차를 다루는 영화와 이야기들 말이죠. 이는 압력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교묘한 이유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구라고 느끼지 않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지쳐 쓰러지지 않을 만큼의 편의와 위안을 받습니다. SNS, 오락, 1년에 몇 번의 여행, 잠시 진정시키기엔 충분하지만 멈춰서서 깊게 보고 전체 규칙을 질문하기엔 부족합니다. 사회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닥이 있어야 권력의 피라미드가 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세요. 봉건 귀족은 토지를 통제하고 임대했습니다. 산업자본은 기계와 공장을 소유하고 노동을 고용했습니다. 현대 금융자본은 자금 흐름, 데이터, 법적 네트워크, 기술을 소유하며 여러 계층의 호흡, 리듬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모델이든 바닥은 대체로 늘 크고 쉽게 대체되며 협상력이 약합니다. 왜일까요? 메커니즘이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설계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사회는 완전한 공정을 위해 최적화된 것이 아닙니다. 불안정을 통제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통제하지 못하면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폭력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반란을 힘으로 눌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의 통제는 채찍이 덜 필요합니다. 대신 집단화 행동을 관리하는 연쇄 구조를 만들어냈고 거의 모든 사회 모델이 안정 유지를 위해 그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지능을 가진 인간을 통제하려면 거친 폭력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더 효율적인 것은 보상 처벌의 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 유능함과 무능함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짐과 배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게임의 규칙 혹은 사회적 규범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게임 안에서 인간의 행위는 거의 항상 점수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대중은 누가 규칙을 썼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R을 하면 사랑받는다. 브레을 하면 실패다. K를 하면 처벌받는다. 들을 하면 칭송받는다. 돈, 지위, 미래. 보상을 충분히 명확하게 붙이고
충분히 넓게 반복하면 개인은 스스로 조정해서 메커니즘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1단계. 사회 점수표로 사고를 표준화한다. 디지털 세계는 대중이 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보상 처벌 목록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경기장을 만듭니다. 대중의 사고는 평가 기준이라는 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공은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 남자는 집과 차가 있어야 한다. 결혼은 자산이 필요하다. 소비해야 한다.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빨리 살아야 한다. 청춘을 놓치면 안 된다. 이 기준이 끊임없이 주입되면 대중은 벌어들인 것을 소비해버리기 쉽습니다.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축적의 기반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일에 뛰어들 만큼의 압력과 동기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성공과 실패의 정의는 교육이나 법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오락, 대중문화, 게임쇼, 영화, TV, SNS를 통해 주입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법, 사랑하는 법, 사는 법, 돈을 쓰는 법, 경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은 그걸 깨닫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내가 부족해서 라고 결론 냅니다. 게임이 다수가 지게 설계된 건 아닐까? 라는 질문 대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오락은 인식을 마비시키는 진정제처럼 작동합니다. 목적은 대중이 자신이 유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2단계. 대중이 서로를 통제하게 만든다. 1단계가 성공하면, 즉 기준이 다수의 머릿속에 심기면 메커니즘은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스스로 규칙의 수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준에 자신을 대조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기준 안에 있다,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통제는 가장 싸집니다. 지속적인 탄압이 필요 없습니다. 대중이 그 일을 대신해 주니까요. 대중은 결국 스스로 도덕 경찰, 사상 감시자, 온라인 재판소 같은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좋아요, 감정 반응, 공유, 하트, 분노 버튼 같은 것들로 자동 채점 시스템을 만들죠. 팔로워 수는 가치의 지표가 되고 KPI 점수 성과급 연봉은 직원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심리를 디지털로 수치화한 게임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소비로 경쟁하고, 즐김으로 경쟁하고, 일로 경쟁하고, 이미지로 경쟁하고, 돈으로 경쟁합니다. 대다수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설계된 조건 반사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상적 노예는 쇠사슬이 필요 없는 노예입니다. 진짜 쇠사슬은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사슬을 고르는 일뿐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감옥은 죄수가 서로를 감시하는 감옥입니다. 규칙을 깨는 사람은 간수가 나타나지 않아도 방 전체의 분노를 맞습니다. 대중은 메커니즘의 면역 체계가 됩니다. 저항하면 고립되고 순응하면 보상받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승진하고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규칙, 도덕, 가치, 사회적 규범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내부 붕괴를 막고 외부에 삼켜지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살기 위한 틀과 조종당하기 위한 틀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사회는 스스로를 양떼로 만들어버립니다. 끌려가면서도 그것을 자유라고 착각하죠. 오늘의 시대는 착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주의는 당신에게 무엇을 사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그려주고 이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스스로 서로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디어도 더 이상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는 법과 경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가 자유행복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때로는 새로운 조종 메커니즘의 완벽한 껍데기가 됩니다. 손대지 않고 방향만 틀어버리는 방식으로요. 경계는 법에 있지 않습니다. 경계는
인식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누가 규칙을 썼는지, 더 정확히는 이 규칙이 어떤 메커니즘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는 것, 보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당신이 계속 달리게 만들 만큼 예쁘게 그려진 이 미끼인지 아는 것. 이 경계를 보지 못하면 당신이 표준대로 살수록 더 쉽게 도구가 됩니다. 결국 다른 누군가의 목적을 위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사회는 늘 아래쪽에 큰 층을 필요로 합니다. 악해서가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권력 피라미드를 떠받칠 대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일하고 소비하고 꿈꾸고 실망하고 다시 반복하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대다수가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규칙이 이미 쓰여진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가장 위험한 것은 물질적 가난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굶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굶주림입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질문할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당신에게 거의 모든 선택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는 제외하고요. 생각할 시간, 그리고 게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 대중이 아래층은 개인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능력 부족, 노력 부족이라고 믿는 순간, 메커니즘은 거의 영원히 안전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분노할 뿐입니다. 누가 규칙을 만들었는지, 누가 방향을 틀고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왜 나는 아직 남들만큼 못 가는가만 묻습니다. 그때 가난은 사회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자원이 됩니다. 쇠사슬이 필요 없으면 없습니다. 목표만 있으면 됩니다. 이 게임에서 더 순종할수록 더 쉽게 쓰입니다. 더 유능할수록 더 효율적으로 착취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난을 탈출할까만 묻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가난을 정의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게임을 하고 있는가? 규칙을 내가 쓴 게 아니라면 아무리 잘 달려도 나는 결국 말처럼 움직이는 조릴 뿐입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각성은 반란이 아닙니다. 각성은 지도를 알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렌즈입니다. 얼마나 맞는지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사회 생태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려운가?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부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두가 상류 수준의 자산을 가지게 된다면 사회의 기반 노동, 청소, 운영, 배송, 돌봄, 쓰레기 수거를 맡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메커니즘은 대다수가 결코 약속받은 재정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층의 삶에 닿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 자산, 비싼 지역의 집, 고가의 차, 명품, 고급 시계, 은 아예 손이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로 그 거리가 당신을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보통 사람의 삶을 보죠. 대략 22세에 졸업하고 67세 전후에 은퇴합니다. 약 38년의 노동입니다.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생산 기간에 해당하는 날이 약 14,000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주말, 휴일, 질병, 가족, 이동, 여가를 빼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해 쓰는 날은 대개 1,000일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루에 1단위의 수입을 만들어낸다면 평생의 최대치가 최천단위입니다. 하루에 2단위를 만들어낸다면 평생의 최대치가 2인천단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생 매출에 가깝지 자산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비로 소모됩니다. 주거, 교통, 건강, 가족, 위험, 그리고 버티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보상들. 저축보다 소비가 많다면 평생 일해도 결국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약해도 평생 저축이 작은 집에 계약금 정도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달려도 닿지 않는 느낌은 언제나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대다수를 계속 달리게 만들도록 설계된 구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벗어나는가? 답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치가 분배되는 생태계에서 당신이 서 있는 위치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시간, 노동 시간에 묶여 있다면 육체 노동이든 지식 노동이든 당신은 결국 시간과 에너지의 한계에 갇힙니다. 현대 사회에서 농부, 공장 노동자, 운전기사, 배달 노동자 같은 육체 노동자들은 시간과 체력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한정돼 있고 체력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일할 힘이 없어지면 소득은 멈춥니다. 그리고 건강에 한번 큰 충격이 오면 모든 것을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버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노동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 심지어 하루 12시간으로 늘립니다. 하지만 더 많이 일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저 먹고 살 만큼 혹은 조금 덜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희망을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길 바라죠. 하지만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의사, 변호사, 교사가 된다면 그들이 더 부유해질까요? 대개는 아닙니다. 그들은 육체 노동을 정신 노동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삽과 괭이 대신 메스, 키보드, 교환을 쓰게 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여전히 시간과 에너지를 팔아 돈으로 바꾸는 구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당신도 알다시피 늘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당신은 사회의 가치, 분배 생태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회를 하나의 금융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가치가 계층별로 분배됩니다. 강의 바닥에는 시간을 팔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 나이, 질병에 의해 눌리고 쥐어짜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위쪽에는 늘 현장에 있지 않아도 돈이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팔지 않습니다. 제품, 서비스, 브랜드 혹은 시스템을 팝니다. 그래서 같은 한 잔의 커피도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듭니다. 당신이 직접 내려 저렴하게 판다면 당신은 시간 단위로 노동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체인은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도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경험, 프로세스, 시스템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거기 없어도 동시에 수천 잔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은 더 많이 하는 건이 아닙니다.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일로 파는 방식에서 가치를 일다수로 파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즉, 당신의 시간과 체력에 묶이지 않고도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품일 수도, 서비스일 수도, 디지털 플랫폼일 수도, 유튜브 채널일 수도, 온라인 강의일 수도, 혹은 당신이 없어도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거창하게 들리죠? 그럼 가장 단순한 예로 시작해 봅시다. 예를 들어 생수를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병당 이익이 아주 작다면 의미 있는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만 병을 팔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점 협력 판매자, 파트너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 구조를 구축하면 가능해집니다. 힘은 근육이나 학벌에 있는 게 아니라 규모 스케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전통적인 시스템이 자주 숨기는 단순한 원칙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게 일해야 하고 사회에서 가치가 분배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당신이 부자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당신이 안정적으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월급, 적당한 생활, 수십 년짜리 대출, 기본적인 보험, 노후의 연금, 이런 것들은 당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하나의 회전판 위에 올려놓습니다. 살아갈 만큼은 주지만 올라설 만큼은 주지 않는 회전판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안정이 당신의 돌파 욕구를 죽인다는 점입니다. 리스크가 두렵고 변화가 두렵고
다르게 하는 것이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녀에게도 똑같이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점잖은 형태의 가난은 세대를 넘어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멈추고 확장 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고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판매를 배우고 창업을 배우고 개인 브랜딩을 배우고 금융과 투자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당장 현재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입 시스템의 기반은 깔아야 합니다. 시간과 체력에 제한되지 않는 수입 시스템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디지털 제품을 만들 수 있나요? 지식을 공유하는 채널을 열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팔 수 있나요? 협력자, 파트너 시스템을 만들 수 있나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무언가에 투자할 수 있나요? 답이 그렇다라면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대개 자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함정에 걸린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잘하게 됩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올바른 사고방식이면 됩니다. 가장 큰 장벽은 학벌이나 자본, 출발선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계속 노동력을 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치를 팔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오늘의 에피소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공유 한번,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를 놓치지 않도록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또 하나의 관점을 얻을지도 모릅니다.